이기적 전기 필기 기본서 챕터 3번 변압기에 대해서 한번 문제와 이론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변압기의 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는 이렇게 1차 측에다가 이렇게 곤선을 감아 놓습니다. 2차 측에도 이렇게 곤선이 감아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차 측에 이렇게 교류 전원을 가하게 되면은 이 전기가 이 곤선에 흐르면서 철심에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심에도 전류가 흐르면서 이 철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자석이 되면서 자속 파이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2차 곤선에도 전기와 자속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와 자속이 흐르게 되면서 요 2차 측에도 뭐가 유도되는 거예요? 전압이 유도되는 거. 이게 바로 변압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변압기는 한 개 이상의 공통 자기 회로와 2개 이상의 전기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변압기의 원리는 전기와 자속이 이동하면서 이 2차 측에 뭐 한다는 거예요? 유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유도 작용으로 인해서 전압이 유도돼 라는 거, 전자 유도 작용, 이거 하나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변압기의 재료입니다. 변압기 아까 그 철심 있었죠? 첫 번째 그림에 철심의 두께는 0.35에서 0.5mm의 규소간판을 성층에서 사용합니다. 이 성층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두 번째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규소간판을 쓴다 했기 때문에 규소 함유는 4에서 4.5%고 얘를 규소간판을 쓰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스손을 감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층한다는데 철심을 성층하는 이유는 와류손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직육에서도 손실에 철, 희, 와, 규성이를 배웠었습니다. 철이와 규성이 이걸 했었어요. 그러면 철소는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을 더해진 게 철선이었고요. 히스테리시스손 방지는 규소간판, 와류손의 방지는 성층 철심이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와류선이 줄고 히스테리선이 줄면은 뭐가 주는 거랑 같아요? 철선이 감소하는 거와 같다. 그래서 변압기 재료를 규소간판을 성층에서 사용하면 뭐가 줄어요? 철선이 감소하니까 그래 라는 거. 철선이 감소하니까 얘들을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변압기 이론 및 특성에서 변압기유, 절연유의 구비 조건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변압기유, 절연유의 구비 조건인데요. 이 변압기유의 역할은 뭐냐면은 변압기에 열화를 방지해 주는 겁니다. 바로 기름, 냉각 효과, 냉각을 시켜주는 거예요. 냉각. 변압기를 냉각을 시켜주는 게 바로 기름을 식혀주는 거다. 기름으로 온도를 내려주는 거예요. 열이 너무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냉각시켜주는 게 바로 변압기유, 절연유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럼 바로 이 변압기유, 기름이 해야 되는 조건, 특성, 바로 그 구비 조건, 기름이 가져야 될 조건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변압기유 기름은 절연 내력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기름인데 전기가 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기름이도. 왜? 변압기가 전압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전되면 안 돼. 그래서 절연이 전기가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해야 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열화를 방지, 온도를 낮춰줘야 된다 했어요. 변압기 열을 낮춰주는 거. 그래서 변압기의 열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이 비열이 커야 됩니다. 비열이 커야 돼. 비열이 커야지 뭐가 크냐? 냉각 효과가 큽니다. 비열이 커야지 뭐가 커요? 냉각 효과가 클 거야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요. 이게 변압기의 기름이잖아요. 기름이 불에 잘 붙으면 될까 안 될까요? 라이터로 불 하면은 기름이 불에 붙으면 폭발하겠죠. 그래서 불이 붙으면 안 돼. 이낮점이 높아야 돼 라는 거. 불이 붙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변압기유는 기름이라 했잖아요. 그럼 기름은 액체예요? 고체예요? 액체잖아요. 그럼 이 액체인데 액체가 얼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고체가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는 점, 응곡점은 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곡점은 낮아야지 고체가 안 돼라는 거고요. 여섯 번째로는 높은 온도가 된다라고 이 기름의 성질이 어떤 산화작용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산성이 뜨는 산성과 어떤 작용을 일으키면 안 돼라는 거고요. 일곱 번째로는 절연 제도와 화학작용. 왜냐면은 변압기 안에는 변압기 기름뿐만 아니고 어떤 전기가 안 통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을 건데 그 재료들하고도 어떤 작용을 일으키면 안 돼라는 뜻이고요. 여덟 번째로는 점도가 낮을 것. 기름은 어때요? 액체라 했죠. 끈적끈적하면 잘 흘러요? 못 흘러요? 끈적끈적하면 다 붙을 거 아니에요, 변압기에. 그래서 점도 끈적끈적하면 안 되고, 그러면 끈적끈적 안 하면 뭐예요? 잘 흘러갈 거야? 유동성. 잘 흘러갈 거야. 유동성이 커야 돼. 라는 것까지 이렇게 변압기유, 절연유의 구비 조건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변압기유의 열화 방지 대책이에요. 변압기 기름도 우리가 열이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해주는 거냐? 첫 번째, 브리더. 공기 중에 습기를 흡수해 주는 거. 두 번째, 콘서베이터. 공기가 변압기 에암 속으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기름의 열화를 방지하는 거. 세 번째는 질소가스를 봉입하는 거. 이 콘서베이터의 유면에 질소가스를 봉입하는 거예요. 콘서베이터는 공기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변압기에 의하면. 근데 그 콘서베이터 안에 뭘 넣는 거예요? 질소가스를 넣어가지고 공기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유 열화 방지하면은 브리더, 콘서베이터, 질소가스, 봉입 요렇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브리더는 뭐라고요? 습기 흡수. 콘서베이터는요? 공기 침입 방지. 공기가 못 들어가게 방지하는 거. 질소가스는요? 콘서베이터 안에 질소가스 넣어서 공기 막아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변압기 열화 방지 대책 세 가지였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압기유 내부 고장 보호입니다. 변압기가 내부 고장이 났을 때 보호해 주는 거는 첫 번째 차동 개정기, 두 번째 비율 차동 개정기, 세 번째 부월즈 개정기예요. 차동 개정기는 전류차를 이용하는 거고요. 비율 차동 개정기는요. 차동 개정기랑 똑같이 전류차예요. 전류차. 근데 전류차의 비율, 전류차의 퍼센트지를 이용하는 거. 그게 차동과 비율 차동의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부월즈 개정기는 유증기를 검출하는 게
부호월즈 개전기예요. 근데 이 부호월즈 개전기는 어디에 설치해? 설치 위치가 중요한데 변압기 주탱크와 컨서베이터 사이에 설치할 거야. 변압기 주탱크 또는 변압기 애암과 컨서베이터 사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변압기 애암, 컨서베이터 사이, 변압기 주탱크란 변압기 애암으로도 나올 수 있어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변압기의 냉각 방식. 왜 우리 변압기는 냉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냉각을 해주는데 어떻게 냉각을 할 거냐. 얘는 일단은 이 앞에 뜻만 조금 이용하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건식 잔행식, 건식 풍냉식, 유입 잔행식, 유입 풍냉식. 일단은 요걸 기억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와 풍을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잔행식이 나오고 풍냉식이 나올 건데 잔행식은요 자연적으로 놔두면은 우리 놔두면은 자연적으로 온도 열받았어요. 어떻게 돼요? 놔두면은 나중에 열 식잖아요. 사용 안 하고 자연적으로 놔두면은 열 식잖아요. 그게 바로 잔행식. 자연적으로 그냥 놔둬 내비둬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 알아서 식을 거야 나중에. 이게 바로 잔행식이라는 뜻이고요. 풍냉식은요. 이미 우리 기계가 열받아 있어요. 나 바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계 온도 식히기 위해서 선풍기 바람 쐬거나 시원한 곳에 두면은 금방 시원해 주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풍냉식. 강제요, 강제. 강제로 냉각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강제로, 이거 열 받네? 선풍기 바람 해서 빨리 열 내리는 거야,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열 내리는 거, 풍냉식. 그러게 생각하시면 이제 편해져요. 그러면 자, 건식이래요. 건식은 자연 공기로 냉각시키는 거예요, 공기로. 그러면은 잔행식이니까 뭐예요? 그냥 자연적인 공기로. 우리 바람 불면은 시원해지잖아요. 그냥 찬바람 쐬면은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바람으로 냉각시킬 거야. 자연 공기에 의해서 냉각시킬 거야. 건식 잔행식이고요. 자연 공기로 냉각시킬 거야. 건식 잔행식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건식 풍냉식이 있어요. 이 건식 풍냉식은 뭐냐? 우리 아까 말했듯이 바람으로 자연적인 공기로 냉각시키는 거. 근데 풍은 뭐라고요? 강제로. 그럼 뭐예요? 선풍기나 손풍기나 한풍기나 그런 거 이용해갖고 바람 휘악 해갖고 뭐예요? 냉각시키는 거. 그래서 손풍기 등으로 강제로 냉각하는 방식. 강제로 손풍기 등으로 강제로 냉각시키는 방식입니다. 손풍기 등으로 강제로 냉각할 거야. 강제로 냉각하는 방식, 건식, 풍냉식이고요. 그 다음에 잔행식, 유입은 뭐예요? 기름으로 이제 냉각시키는 건데 유입 잔행식은 그럼 어떻게 시켜요? 절연유의 열의 기름을 대류작용으로 이용해 냉각시키는 방식. 그러면 기름 부어놓으면은 대류작용 이용해서 그 기름의 열 때문에 기름이 차갑잖아요. 차가운 기름 때문에 어떻게 돼요? 놔두면 조금씩 열이 내려갈 거야. 그게 바로 유입 잔행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입 풍냉식은 기름을 이용하는 건데 뭐예요? 방열기를 설치해가지고 냉각을 시키겠다는 거야. 열을 방출하는 방열기 해갖고 기름을 이용한 방열기 설치해서 빨리 냉각시키겠어. 강제로 냉각시키겠어. 요게 유입 풍냉식이고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유입 선풍식인데 이 유입 선풍식은 뭐냐면은 펌프예요, 펌프. 기름 펌프를 이용해서 변압기 외암에 있는 기름을 이 펌프 이용해서 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기름을 부으면 변압기가 온도가 식힌데 기름의 온도도 어떻게 돼요? 기름의 온도는 다시 올라가겠죠. 왜? 냉각에 의해서. 그러면 온도 시원한 거 갖다 대면 얘가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기름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그걸 뭐예요?
펌프로 그 기름을 다 빼는 거예요. 다 빼고 나서 뭐예요? 다시 기름을 냉각시켜요. 그럼 기름 냉각됐네? 그럼 다시 뭐예요? 다시 기름 시원해진 거 다시 뿌리는 거예요. 넣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뭐예요? 기름 온도 올라오네? 그럼 또 기름 다시 빼고 다시 뭐예요? 기름 냉각됐네? 다시 기름 넣고 바로 이게 뭐예요? 기름 펌프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바깥에서 냉각시켜서 다시 안으로 공급하는 거. 이게 유입 송풍식. 그래서 송풍은 펌프 이용해서 냉각시키고 다시 내부로 넣고 또 다시 외부로 빼서 냉각시키고 내부로 넣는 거. 요게 바로 여기 변압기 냉각 방식은 5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째는 이제 변압기의 유기기전력입니다. 변압기의 유기기전력 보시면은 유기기전력 2는 4.44 주파수 F 곤수 N 파입니다. 여기서 N은 곤수입니다. 가문 횟수 변압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도 나오냐? 4.44 F N B A로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NBA로 나오게 되는 이유는 우리 파트 1번의 전기 이론에서 자속 밀도 B는 면적 A분의 자속 파이. 여기서 자속 파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었어요? 자속 파이는 자속 밀도의 면적을 곱해주는 것과 같아. 여기서 NBA로 바뀌게 됩니다. 자속 파이가. 그래서 자속 파이가 NBA로 BA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왜 여기서 갑자기 BA가 나와? 우리 전기 이론에서 배웠던 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째는 곤수비가 나옵니다. 6번째는 이제 곤수비인데 이 곤수비는 말 그대로 가문 횟수의 B를 곤수비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곤수비 A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곤수비 A는 일단은 뭐예요? 곤수비니까 곤수, 가문 횟수도 B를 해줍니다. 그래서 2차 곤수비의 2차 곤선분의 1차 곤선으로 구할 수 있어요. 2차 곤선분의 1차 곤선으로. 근데 이 곤수비는 꼭 곤수로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거로도 구할 수 있어요. 바로 뭐로도 구할 수 있냐?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을 해줘도 곤수비 A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곤수비가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압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뭐로 구할 수도 있냐? 루트 2차 임피던스 분의 1차 임피던스로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임피던스가 뭐예요? 저항 성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항 성분으로도 구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루트 임피던스는 우리가 콘덴서의 저항이든 코일의 저항이든 이 합쳐진 거고 그냥 진짜 완전 저항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저항분의 1차 저항으로도 구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전류인데요. 전류만 1차분의 2차예요. 지금 다 뭐였어요? 다 2차분의 1차, 2차분의 1차, 루트 2차분의 1차, 루트 2차분의 1차, 1차분의 2차. 뭐만 1차예요? 전류만 1차분의 2차야 라는 거. 곤수비가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1차 및 2차의 한산인데 이 1차 및 2차의 한산은 뭐냐면은 곤수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곤수비 A 아까 어떻게 썼어요? A는 2차 곤수분의 1차 곤수는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은 루트 2차 임피던스분의 1차 임피던스는 루트 2차 저항분의 1차 저항은 1차 전류는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 요게 되는 거죠. 이게 곤수비였잖아요. 그럼 이 곤수비를 이용해서 1차 측과 2차 측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차를 2차로 하니까 뭐로 구해주라는 거예요? 2차 전류, 2차 건선, 2차 전압, 2차 임피던스, 2차 저항, 2차 전류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2차 건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N2는 자리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A랑 자리를 바꾸니까 A분의 N1이야. 이게 2차 건수를 구하는 거죠. 반대로 2차 전압은 어떻게 구해요? V2는 A분의 V1이야. 요렇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루트를 없애고 A의 제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해요? A의 제곱분의 임피던스 1이야. 요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2차 저항은 어떻게 구해요? 2차 저항은 A의 제곱분의 1차 저항이야. 요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차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I2는 건수비에다가 1차 전류를 곱해주는 거야. 요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 1차를 2차로, 2차를 구해봐. 이게 되는 겁니다. 2차를 구해봐. 1차를 2차로, 2차 구해봐. 이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다음 거 보시면은 2차를 1차로 구하래요. 이번에 1차를 구해보래요. 그럼 이 1차를 구하기 위해서도 일단은 건수비를 알아야 돼요. 건수비 A는 2차 건수분의 1차 건수. 이거는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이거는 루트 2차 임피던스분의 1차 임피던스. 이거는 루트 2차 저항분의 1차 저항. 전류만 1차분의 2차. 요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뭐 구하라고요? 1차 구하래요. NO는 어떻게 구해요? A, N2로. V5는 A, V2로. 1차 임피던스는요? A제곱 2차 임피던스로. 1차 저항은요? A의 제곱 2차 저항으로. 자, 전류는요? 1차 전류는요? A분의 I2로 요렇게 구한다. 그래서 이 건수비를 가지고 이 자리를 바꿔줘라는 거. 이게 바로 2차를 1차로, 1차를 2차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은 뭐가 돼야 돼요? 바로 이 건수비를 애우고 있어야지 자리 바꿀 수 있어 라는 거. 그래서 건수비 꼭 애워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번째, 변압기의 전압병동률이 나와요. 이 변압기의 전압병동률은 전압병동률 첫 번째로 전압병동률 1번 공식이 있고 두 번째로 전압병동률 2번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 전압병동률 1번 공식과 2번 공식 중에서 1번 공식을 먼저 보면은 이 1번 공식은 우리가 어디서 봤냐? 직류발전기에서 전압병동률을 봤었을 거예요. 우리 직류발전기에서 전압병동률 어떻게 구했어요? 입실로는 Vn분의 V0 빼기 Vn 곱하기 100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였어요? Vn은 전격전압, V0는 무부하 전압, 무부하 단자 전압이었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이용하는 건데 변압기는 1차 측과 2차 측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로 봐야 돼요? 2차 측. 내가 받아야 되는 2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 전압병동률은 요 앞에다가 V2N이 되는 거고 V
V2제로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V2n 곱하기 100으로 요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왜요? 이 차측 전격전화, 이 차측 무부하 단자전화, 이 차측 전격전화 요렇게 2가 들어가야 됩니다. 2가 들어가야 돼 라는 게 변압기의 전압변동률 첫 번째 공식이었고요. 두 번째 공식은 뭘 이용하는 거냐? 두 번째 공식은 바로 P 코사인 세타, Q 사인 세타를 이용하는 건데 전압변동률 입실로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예요. 여기서 P는 퍼센트 저항 강화예요. 퍼센트 저항 강화 P를 의미하고 Q는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예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Q를 의미하고 있어요. Q. 그래서 P와 Q는 저항이 퍼센트로 주어지면은 퍼센트 저항 강화. 리액턴스가 퍼센트로 주어지면은 리액턴스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요. 임피던스가 퍼센트로 나오는 거예요. 절대의 임피던스가. 그러면은 얘는 뭐랑 같냐? 전압변동률 맥스랑 같아요. 그러면 전압변동률 맥스는 결과적으로 절대값 임피던스랑 같다는 거예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으로. 왜? 저항이 P라 했잖아요. X가 리액턴스인데 Q라 했잖아요. 그거로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바로 입실론 맥스 퍼센트 임피던스는 루트 P의 제곱,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이야. 이게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 또는 전압변동률 최대 전압변동률이야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단락전류는 앞에서 했었죠. 단락전류는 동기기에서 단락전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100 곱하기 전격전류 IN이다. 요거 하나 기억만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로 나오는 거는 변압기의 손실이 나옵니다. 변압기 손실 첫 번째로 무부하선. 무부하선은 뭐라고요? 철선이요, 철선. 철선은 무부하선이에요. 근데 이 철선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히스테리시스 선 플러스 와류선으로 이루어져 있음. 철선이 바로 뭐예요? P, I. 히스테리시스 선이 P, H. 와류선이 P, E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더하기 와류선 해야지 뭐가 돼요? 철선이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히스테리시스는 뭐예요? 철선의 약 80%가 바로 히스테리시스예요. 아, 철선의 80%가 히스테리시스가 차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히스테리시스 선은 KHFBM 1.6이다 라는 거. 근데 여기서 BM은 뭐예요? 자손 밀도. 자손 밀도의 1.6배야, 1.6승이야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와류선이에요. 와류선은 뭐예요? 맴돌이 전류선이라고도 불리고 와류선은 KETFBM의 자승이야 라는 거 요 정도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압기의 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극성을 보시면은 우리가 변압기 보시면은 얘는 UV로 끝나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UVVU로 끝나죠. 감극성과 가극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표준이 감극성의 표준이에요.
근데 감은 뭐예요? 감소하다의 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가는요, 더하다의 가예요. 그래서 감극성은 부위를 구해라 하면은 감이니까 1차 전압과 2차 전압을 빼줘야 돼. 이거고요. 가극성은 1차 전압과 2차 전압을 더해줘. 가니까. 더할 가. 더하다. 감은 감소하다. 빼줘야지 감소할 거 아니에요. 빼주니까 감소하고 더하니까 가극성.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극성은 빼주고 가극성은요 더하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단산변압기의 삼상결선법인데 이 단산변압기의 삼상결선법을 보시면은 델타 결선이 첫 번째로 나와요. 근데 우리 이 델타 결선을 보시면은 A상 볼게요. A상이 이렇게 쭉 와서 이 선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A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오면은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 두 선이 이게 B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있고 A-1이 있고 A-2로 보는 거고 B-1이 있고 B-2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보시면은 얘를 뭐로 보는 거예요? 얘를 A-1선으로 보는 거고 여기를 A-2로 보는 거고 이 선을 B-1로 보는 거고 이 선은 B-2로 보는 거고 이 선은 C-1로 보는 거고 이 선을 C-2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델타 결선의 특징은 뭐냐면은 A와 B가 만나야 되고 B와 C가 만나야 되고 C와 A가 만나야 돼요. 그럼 보세요. A2와 B1이 만나고 있죠. B2와 C1이 만나고 있죠. C2와 뭐가 만나고 있어요? A1이 만나고 있죠. 이렇게 다 A, B, C가 결국에는 하나씩 만나고 있어야 돼요. A는 B랑 만나고 B는 C랑 만나고 C는 A랑 만나고 이러면 뭐예요? 델타 결선. 그럼 앞에가 델타네요. 뒤에도 어때요? B는 B랑 A랑 만나고 있고 C랑 B랑 만나고 있고 C가 어떻게 돼 있어요? A랑 만나고 있고 이러면 또 뭐예요? 델타 결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선을 보고 뭐라 해요? 델타 결선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델타 결선의 특징을 보시면은 첫 번째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크기는 같고 동상이에요. 왜? 델타 결선은 우리 이 이론에서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았죠. 이 말은 VL과 VP가 같아.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고 근데 델타 결선은 어땠어요? 성전류는 상전류보다 루트 3배 컸고 30도 이상이 뒤졌죠. 어땠어요? IL은 루트 3 IP였고 30도 뒤졌어요. 마이너스 30도였으니까.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델타 결선의 이제 세 번째 특징은요. 델타이기 때문에 3고조파, 고조파가 발생을 안 해요. 고조파가 발생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고조파가 없으니까 통신선에 유도장애도 없어요. 유도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요. 델타 결선이니까. 근데 여기서 단점은 중성점이 없기 때문에 지락사고 땅에 전기가 떨어지는 사고 시 위험할 수 있다. 보호를 못 해준다. 이거는 단점이에요. 단점. 그래서 이게 바로 델타 결선의 특징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YY 결선이에요. 이 YY 결선은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요. A는 B, C는 한 가닥씩 빼고 다른 한 가닥씩이 하나로 다 합쳐지는 거예요. 보시면은 A선은 이게 A죠. A선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B선이죠. B선 그대로 있죠. 얘는 뭐예요? C선이죠. C선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다른 A선과 다른 B선과 다른 C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만나고 있죠. 이렇게 하나로. A, B, C가 하나로 만나고 있으면은 Y 결선이에요. 그럼 얘도 어때요?
A선과 B선과 C선이 어때요? 하나로 만나고 있죠. 이러면 뭐예요? Y결선이에요. 아, 그럼 이건 뭐예요? YY결선. YY결선이에요. 그럼 이제 이 YY결선의 특징을 보면은 상간전류는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고 이상이 30도 왔어. 우리 전기 이론에서 Y결선일 때는 상간전압 VL은 루트 3 VP였고 각도는 30도 빨랐어 였잖아요. 30도 여기 마이너스가 안 들어가고 플러스가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30도 표시해 줬잖아요. 아, 뭐예요? 상간전압이 30도 빨라 이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두 번째 특성은 뭐였어요? 선전류는 상전류와 크기가 같았어요. 예, 우리 Y결선에서 선전류 IL은 상전류 IP랑 같았으니까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성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가 있어요. Y결선은. Y결선은 이게 Y결선이죠. 여기서 뭐예요? 이거를 땅에다가 이렇게 접지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접지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이상전압을 방지할 수 있어. Y결선은 중성점 접지가 가능해요. 근데 단점으로는 3고조파가 발생해서 통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통신장애가 나와라는 거. 이게 Y결선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YY결선까지 저희가 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델타 Y결선이에요. 자, 우리 1차 측이 뭐가 됐어요? A가 B랑 만나고 있고 B가 C랑 만나고 있고 C가 A랑 만나면 뭐라고요? 델타 결선. 근데 B랑 C랑 A가 하나로 한 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뭐라고요? Y결선. 그럼 얘는 뭐예요? 1차 측은 델타, 2차 측은 Y. 델타 Y결선이에요. 그럼 이 델타 Y결선은요. 델타 결선의 특징과 Y결선의 특징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델타 결선의 특징은 뭐였어요? 델타 결선은 3고조파가 적어 통신장애가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특징을 갖고 있고 Y결선은 뭐였어요? 중성점 접지가 가능했죠. 그래서 Y결선은 중성점 접지가 가능해서 이상전압을 방지해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델타 결선은 전압은 같았었어요.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았었고 Y결선은 성간전압이 루트 3배 컸었죠. 그래서 이게 2차 측이 Y결선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 성간전압이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델타 Y결선은 전압을 상승시키는 승합용으로 사용한다. 전압을 상승시키는 승합용으로 사용하는 게 델타 Y결선이야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Y델타예요. 1차 측이 A가 만나고 있고 B가 만나고 C가 만나고 있으니까 Y. A는 B랑 만나고 B는 C랑 만나고 C는 A랑 만나니까 델타예요. 한 번에 다 만나냐? 따로 만나냐? 이거예요. 그럼 한 번에 다 만나면 Y, 따로 만나면은 델타. 그럼 이번엔 뭐예요? Y 델타. 그러면 일단은 Y결선으로 뭐예요? Y결선이니까 중성점 접지 가능해서 이상전압 방지하고 델타 결선으로 상고조파가 없으니까 통신장애가 없고 근데 Y는 루트 3배였고 델타는 똑같았죠. 그래서 얘는 무슨 용으로 쓰냐? 전압을 하강시키는 용도로 쓴다. 강압용으로 사용하면은 Y 델타 Y는 전압을 상승시키는 용도로 쓴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번째는 VV 결선이에요. VV 결선은 일단은 델타 결선인데 그 중에 한 상씩 고장난 거예요. 상이 하나씩 고장나서 바로 VV로 쓰는 건데
그래서 VV 결선은 델타 델타 결선에서 한 대의 변압기가 고장났을 때 두 대로 삼상 부하를 전력을 공급하는 거. 이게 VV 결선이고요. VV 결선은 설치 방법이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한 반면에 델타 결선에 비해 이용률이 86.6%로 저하됩니다. 왜요? 델타는 100이었는데 두 대 갖고 운전하니까 당연히 이용률이 안 좋아지겠죠. 이용률이 86.6이고요. 그리고 델타 결선에 비해서 출력이 왜? 세 대로 100을 만들었던 게 두 대로 100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출력이 57.7로 저하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이론에서 뭐 했었어요? 이용률 하면은 0.866 출력비 하면요 0.577 했었죠?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VV 결선이 바로 얘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상수 변환입니다. 상수 변환은 3상을 2상으로 변환할 수가 있고 3상을 6상으로 변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3상을 2개의 상으로만 변화하는 방법은 스코트 T결선이라고 하는 거, 우드 브릿지 결선, 메이어 결선은 3상을 2상으로 변환하는 거고요. 3상을 6상으로 변환하는 거는 2차 이중 Y 결선, 2차 이중 델타 결선, 대각 결선, 포크 결선은 3상을 6상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3상을 2상, 3상을 6상 이거는 이런 게 있어 정도로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입니다.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은 첫 번째, 각 변압기의 극성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 각 변압기의 곤수가 같고 1차, 2차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되고 세 번째, 각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아야 되고 네 번째, 각 변압기의 리액턴스 분의 저항의 비가 같아야 됩니다. 얘들이 같아야지만 변압기의 병렬 운전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얘들이 다르면은 극성이 다르면은 2차 곤선에 매우 큰 순환 전류가 흘러서 곤선이 손실이 발생하고 변압기의 곤수와 전격 전압이 다르면은 2차 곤선에 마찬가지 순환 전류가 흘러서 곤선이 열이 받고 임피던스가 다르면은 부하 분담이 부적당해요. 하나의 부하가 하나의 기계만 힘드는 거예요. 하나만 일 많이 주는 거예요. 나는 일 안 주고 너만 일해 이게 되는 거고 변압기의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가 달라지면은 위상차가 발생해서 동선 정기적인 손실이 발생해라는 거 요거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변압기의 병렬 운전인데요. 이 변압기가 병렬 운전이 가능한 조건은 델타 델타와 델타 델타, YY와 YY, Y 델타와 Y 델타, 델타 Y와 델타 Y, 델타 델타와 YY, 델타 Y와 Y 델타.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뭐예요? 델타 몇 개요? 두 개. Y 두 개, Y 두 개. Y 두 개, 델타 두 개. 델타 두 개, Y 두 개. 델타 두 개, Y 두 개. 델타 두 개, Y 두 개죠. 다 뭐예요? 병렬 운전 조건은? 델타와 Y가 짝수여야 돼. 짝수여야 돼요. 델타가 두 개, Y가 두 개면은 가능한데 델타 세 개, Y 하나? 이러면 짝수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불가능해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변압기의 시험입니다. 시험이 온도 시험인데 변압기의 온도 시험에는 실부하법, 반환부하법, 단락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온도 시험은 주로 이 반환부하법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반환부하법은요, 고압 측에 임피던스 전압의 2배, 큰 전압을 가해가지고 온도를 시험하는 거예요. 왜? 전압을 가해주면 열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로 온도에 대한 시험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반환부하법을 제일 많이 사용해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변압기의 시험입니다. 변압기의 시험은 무부하 시험, 개방 시험이 있고요. 단락 시험, 구속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를 구할 수 있냐를 보셔야 되는데, 개방에서는 철선, 여자 어드미턴스, 컨덕턴스, 서세턴스, 여자 전류, 철선 전류 등을 구할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얘는 무부하 시험에서는 뭘 구하는 거냐? 정기적인 손실이 아닌 것들, 정기적인 손실이 아닌 기계 자체에 나오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단락 시험, 구속 시험에서는요, 동선, 임피던스 와트, 임피던스 볼트, 누설 임피던스, 누설 리액턴스, 바로 정기적인 손실과 관련된 것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부하 시험은 정기적인 손실이 아닌 고정된 무부하의 손실을 구할 수 있는 거고, 단락 시험에서는 정기적인 손실과 관련된 것을 구할 수 있어.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해줘도 문제 찾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